근데 이제 하정우 씨는 이 영화 전에 이를테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독립장편에서 그러니까 정말 능글능글하고 순박한데 뭔가 나쁜 일 많이 할 것 같은 선임. 어? 몸 있고 그렇게 어리버리해? 하정우 배우는 정말 너무 좋죠. 영화에서 막 너무 무서웠어요. 네. 추격자에서 추격자에서 하정우라는 배우는 죽였어요. 그거도 너무 그냥 쓱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예, 죽였어요. 사실 그런 장면 있잖아요. 죽이기 직전에 잔혹함. 전 그거 어려운 연기 같진 않아요. 그런 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왜 차 안에서 아이 됐어.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연기 같고. 아저씨 그거 다쳤잖아. 그거 피 아니에요 그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전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 줘도 감독님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정우 씨가 마지막에 이제 정장을 쫙 빼입고 이제 교회 갈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교회가 한번 잡혔었어요. 망원동이니까 교회가 망원교회였는데 근데 여기서 나홍진 감독께서 정말 디테일이 있으시다고 느낀 게 망치 하나로 망이라서. 망치 하나로 야, 너 망이다, 야, 오늘. 갑자기 지금 말하는 표정이랑 망치원? 네, 망치원. 망치 하나로 다 한 거거든요. 망원. 유영철 씨가 그런 경우죠. 범행 캐릭터가 현장마다 교회가 보였던 부잣집을 털고 뭐 이런 그 범죄 전력이 있었죠. 유영철이 주인공이었던 그런 이제 드라마지만 추격자는 하정우 씨가 이제 그 연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유영철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여요. 예, 완전 영혼이 뭐 붕괴된 사람 같은 이런 내가 얘기 느낌이잖아요. 전혀 뭐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뭐 감정도 없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유영철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의 피해자, 방임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유영철이 쓴 편지를 묶은 책이 있어요, 단행본이. 근데 어린 시절에 느꼈던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원가정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엄마가 아닌 계모한테 가가지고 예쁘게 보여가지고 돈을 뜯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감정들을 여성들에게 많이 느끼면서 성장한 그 고통 같은 것들을 편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자에게 구치소에 있는 동안 계속 자기의 일종의 변론이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근데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왜 피해자는 변론을 할 수 없는데 가해자가 변론을 하고 앉았느냐. 왜 그런 대변을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절판됐는데 굉장히 많은 강력범죄의 전과자가 되는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티피컬한 뭐 취약 요인들이 있는데 그 고통이 지금 이 하정우 씨의 표정에선 전혀 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고 하정우 씨가 이제 거기다가 맞추어서 연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유영철보다 더 끔찍한 범죄자 주인공을 저는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의 하정우의 설명은 전혀 안 하는 걸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일종의 인간이라기보다는 크리처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은. 예. 근데 실제로 범죄자 만나다가 그런 사람을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한 명씩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틀림없이 외관상은 인간인데 문제는 안에 있는 메커니즘은 이거는 인간 같지가 않아요. 기계에 가까운 막 네, 사람 같지 않은 뭐 오히려 짐승 중에 가장 생태계에서 꼭대기에 있는 포식동물 같은 그러니까 먹잇감만 필요한 거지. 지금 하정우 씨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피해자들만 필요한 거지. 가끔 연쇄살인마 다큐를 보면 내가 상대할 건 무슨 신밖에 없다. 뭐 이 정도의 뭐 본인의 전지전능함을 스스로 예, 믿는 나는 저렇게만 상대할 거야. 뭐 이런 마인드.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중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강호순이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은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형제들은 다 멀쩡하고 손주들을 다 키워줄 정도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결국은 그렇게 연쇄살인까지 가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하정우 씨는 유영철보다는 강호순에 근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네.
근데 사이코패스 뭐 진단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유영철이 40점 만점에 38점 받았다고. 네, 실제로 이제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럼 어떤 성향을 가져야 사이코패스 진단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점 도전해 보려고요. 만점 가까이 받았으니까. 이 도전은 어렵습니다. 네, 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받기가 어렵고 그렇게 네. 도달하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냉혈한 한국말에 냉혈한이 딱 들어맞는 그런 이제 사실 그 말이 퍼진 지가 20년이 안 됐어요. 사실 화성 사건 때는 더더욱 없었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어떤 종류의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지금 유영철 사건이 나올 때만 해도 사실은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어떨지를 예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2번을 놓쳐요. 사실 검거했다가 놓친 게 2번이고 파출소가 경찰서에서도 한번 도망가지 않았어요? 네,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뇌전증을 알아가지고 간질 같은 이제 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놨는데 간질 환자니까 그냥 이제 이게 맞느냐 뭐 어쩌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던 중에 탈출을 해서 도주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예. 저 유영철 사건 때문에 사실은 프로파일러라는 직업군이 등장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 특이한 사람들이 오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시대가 이제는 됐죠. 그 아니할 말로 유영철이 한국 과학 수사에 어떤 기여를 한 겁니까? 전 기여했다고 봅니다. 예. 과학 수사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이번에 이제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가 캐릭터 변수에 좀 더 접근을 해가지고 초등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의 정체를 이제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한 성과였다 이렇게 이제 보일 정도로 노력들을 지금은 하죠. 이 추격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대부분 범죄의 타겟은 여성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맞아. 네. 실제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97%는 남성이고 반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85%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이제 피해자가 되고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범죄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는 이제 유영철 같은 경우에도 체포되어서 경찰서 들어가면서 뭐 몸간수 잘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게 사실은 여성에 대한 혐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2년 전에도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등을 보면 여혐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휘를 쓰는 순간에 범죄학 이론에서 보면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말 낙인이 찍혀서 진짜 혐오의 대상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공격의 대상이 될까 봐 저는 그 용어를 쓰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서 쓰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사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사건이 좀 가해자 중심으로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대생 피살 사건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선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 네.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살인 범죄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희생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분에 대한 존중과 안타까움, 슬픔을 기본으로 하고 서술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되게 선정적이고 어머 어떡해 이런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다? 그건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종류의 선입견들이 수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하. 강호순 사건이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겨울만 되면 여자들이 없어지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실종 신고가 막 되고 그런데 저 같은 연령대의 아주머니들이 없어진 경우는 언론에서 조명을 안 해가지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여대생만 없어지면 그냥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수사력이 막 투입이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몇 명의 피해자가 있고 두 번째 여대생이 실종됐을 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을 때 검거된 사람이 강호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자체가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안타깝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혐오는 취향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소진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되게 폭력적인 거거든요. 근데 혐오는 취향처럼 보여요. 그 우리가 혐오해도 되는 건 뭐냐면 못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혐오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어떤 풍습에 대해서 어떤 생활 환경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은 그것은 취향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깊은 도시의 밤. 웬 여자와 남자가 만나 어딘가로 함께 들어갑니다. 좀 더 와도 돼요. 주차가 조금은 괴상하게 되었는데 이 차의 주인인 것 같은 여자는 금방 갈 거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아요. 금방 나올 건데요, 뭐.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이 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서울 시내의 주택가의 골목의 무서움을 알려준 영화예요, 정말. 어느 비 오는 날
눈매가 매서운 남자 하나가 이 차를 찾아와 살벌하게 중얼거립니다. 넌 잡히면 죽는다. 영화 추격자가 시작되죠. 추격자의 주인공인 엄중호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 다 돌렸어? 예. 더 돌려. 이 사람의 직업은 예, 어디세요? 합정동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불법 예, 지금 매춘 보내드릴게요. 행위를 여성을 거기로 보내주는 뭐 그런 직업이고요. 전 형사 출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여자가 2명씩이나 빚을 지고 없어져 버린 바람에 독이 잔뜩 올라 있습니다. 1,500이나 땡겨간 들이 잠수 탔어요. 누군가가 여자들을 납치한 다음 팔아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독감에 걸려 집에서 쉬고 있는 미진에게까지 전화를 서영희 걸어서 씨가 나옵니다. 좋은 말 할 때 일 나가라. 빨리 일하러 나가라고 강짜를 부리는데 보내놓고 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뒷자리가 4885. 사라진 4885.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불려나간 전화번호랑 뒷자리가 같습니다. 유진이 어디로 갔어? 망원동이요. 맞네. 그 팔아버린 거네. 엄중호는 전직 경찰의 실력을 발휘해서 4885 이놈을 붙잡고 납치당한 여자들을 되찾아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너 그 집에 들어가면서 주소를 외워. 들어가자마자 샤워하겠다면서 화장실로 가. 가서 그 주소를 나한테 문자로 보내. 이 사람의 머릿속엔 어떻게든 자신이 입은 손해를 메꾸려는 생각밖에 없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 말아먹을 일 있냐? 와, 4885. 그러니까 이 김윤석 씨도 애초에 잘못된 인물이에요. 예. 그러나 직접 이 수상한 남자를 따라 나선 미진은 암담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무서워. 아 진짜 저 약간 화면 톤도 그렇고. 무서워. 시킨 대로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핸드폰에 신호가 터지질 않고 창문은 막혀 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문자를 보내려는데 하정우 배우 어디? 아, 무서워. 이거 무서워.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문자가 오지 않자 중호는 미진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이미 그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통이 밀려온다. 아, 너무 쫄깃해. 아 그리고 전 서영희 배우 캐스팅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예.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는 저 사실 눈빛 봐. 힘없는 여성들만 노려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연쇄살인범 지영민이었습니다. 아, 저 연장. 미진을 살해하려는데 누군가가 와서 방해를 하자 밤늦게 죄송합니다. 박 집사님 지금 계신가요? 이 사람들까지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가차없이 살해해버리고 말죠. 살해당한 사람들이 타고 온 차를 처리해버리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선 지영민은 웬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의 주인공이 바로 미진을 찾아 나선 엄중호였죠. 이 아저씨 눈치 겁나게 빠릅니다. 아저씨 그거 다쳤잖아. 그거 피 아니에요 그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4885. 제대로 걸린 거죠. 너지? 내려라. 보통의 스릴러 영화라면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서 벌어지는 추격전에서 아슬아슬하게 악당이 주인공을 피해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흔한 클리셰를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맞아. 잡히잖아요. 영화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악당이 주인공한테 잡혀서 이렇게 죽도록 두들겨 맞는 영화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는 주인공이 악당을 잡고 30분 만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저씨! 엄중호는 전직 경찰이었지 진짜 경찰이 아니었으므로 경찰이세요? 이 두 사람은 함께 연행되고 지영민은 간단한 진술을 하는 동안 아가씨들이 팔았죠? 안 팔았어요. 이런 말을 해버리죠. 죽였어요. 뭐? 죽였어요. 사건이 복잡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영화는 반대로 범인을 누군지 뻔히 아는 상태에서 또 쪼여오는. 범인이 너무 빨리 잡혀갖고 재미없을 줄 싱겁다라고 알았는데. 느끼는데 뒤로 갈수록 달라지는. 때마침 서울시장의 얼굴에 오물을 투척한 사건 때문에 대망신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살인 추억과 약간 비슷한 상황이네요. 기수대에서 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요. 에? 저 친구 데려가려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지영민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영화의 초반
돈에 눈이 뒤집혀서 지영민을 잡으려 했던 엄중호처럼 지금 경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키워서 어떻게든 욕먹을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이거 못 터뜨리면 우리 다 죽어. 경찰은 경찰대로 지영민의 수사를 시작하고 엄중호는 몸까지 아픈 미진을 지영민에게 직접 보낸 사람이 본인이라는 죄책감에 또 엄마 없이 혼자 남아있는 미진의 딸 은지가 걱정돼서 그러니까 영화가 내내 답답해요. 맞아요. 탈출구가 없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 찾으러 가는 거 아니죠?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엄중호는 점점 더 지영민이 얼마나 미친놈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나갔다 왔더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라고요. 집엔 그 밖에 없었어요. 조금씩 진심으로 미진을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 또한 처음엔 평범한 사람보다 악당에 훨씬 더 가까웠던 엄중호에게 조금씩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되죠. 너무 강한 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경찰 쪽의 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죽였어 안 죽였어? 죄송합니다. 세상 어리버리하게만 보였던 지영민은 요리조리 거짓말을 해대며 빠져나가고 앞뒤가 맞는 자백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을 수가 없었죠. 노량진에선 영장 심사까지 갔다가 판사한테 빠꾸당했고 둘 다 증거 불충분이었답니다. 저가 피해자들 묻었다고 그랬어. 산. 그 동네 산이 하나뿐이야. 성미산. 뒤져서 시체 찾아와. 산을 하나라도 통째로 들어 엎으면 임진왜란 시체라도 몇 개 나오겠네요. 살인의 추억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는 있지만 능력은 없었던 당시의 한국 경찰을 조금은 측은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추격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찰 조직을 아주 대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죽어라고 땅이나 파는 동안 죽을 뻔했던 미진은 자기 손으로 탈출해서 도움을 제일 청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너무 괴로워. 스스로.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엄마야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무서워. 네, 관객의 그 경찰은 이러고 있고 얜 또 왜 자고 있어? 미진이 피신하고 있던 슈퍼마켓에 먼저 도착한 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지영민이었죠. 여기를 또 들어와 담배 사러. 아우 왜 20%야? 아 몰라 괴로워.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영민에게 여기 좀 있어라 총각. 왜요?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이 장면 볼 때마다 혈압이 너무 올라요.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미진은 결국 끔찍한 연쇄살인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거기서 결국은 혼자의 힘으로 죽어라 달리고 달렸던 엄중호는 끝내 그녀를 구하는 데 실패하고 말죠. 영화의 마지막, 엄중호는 끈질긴 추적과 피 터지는 격투 끝에 결국 혼자 힘으로 다시 지영민을 잡게 되고 그제서야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영민의 범행은 모두 밝혀지게 되지만 엄중호는 끝까지 미진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상처만을 안고 엄마 잃은 아이의 옆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리얼한 연쇄살인범 캐릭터와 숨막히는 전개, 박력 있는 연출로 한국 스릴러 영화의 굵직한 획을 그은 영화 추격자였습니다. 네, 추격자. 자, 영화를 다시 보는데도 이경규 감독은 다시 답답해하고 네, 힘든 영화예요. 나홍진 감독 영화가 힘들어. 쉬운 영화가 없어요. 근데 보게 되는 추격자 황해를 거쳐 곡성까지 사실은 편하게 방구석에서 뭐 이렇게 과자 먹으면서 볼 영화가 아니죠. 네. 좀 이상한 거지. 그리고 보통 영화가 좀 쉴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깨니까 나중에 휴 하고 영화가 다 끝나서 쉬게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 나홍진 감독. 나홍진 감독도 또 뭐 이분은 무조건 돼 이런 감독님은 아니었잖아요. 요 추격자 때는 신인이었죠. 완전 신인이었어요. 이게 데뷔작 아닌가요? 데뷔작이에요. 데뷔작이고 네. 진짜 대단한 감독. 이 영화 개봉했을 때 파격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굉장히 일찍 밝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끝판왕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지금까지 이제 범죄와 연관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가능하면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그랬어요.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몰입이 안 되게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서영희 씨의 이제 입장이 너무 절감이 많이 돼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범죄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진짜 범죄자를 죽이고 싶다는 느낌을 처음 느껴가지고 그건 순전히 이제 서영희 씨의 그 리얼한 어떤
피해자로서의 역할이 저에게 공감을 일으켰다. 사실 김윤석 씨 같은 경우는 타짜에서 그 전에 뵀었고 하정우란 배우를 그 전에 전혀 모르다가 저기서 처음 뵀거든요. 그 김윤석 배우는 뭐랄까, 그러니까 이걸 살인의 추억하고 비교하면 송강호 배우는 되게 엉망인 형사잖아요. 살인의 추억에서 엉망이고 뭐 정말 지 마음대로고, 근데 되게 착한 애 같거든. 마음이. 근데 김윤석 배우는 이미지가 어떠냐면 사람 100명을 구해도 마음속에 나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악인 표정이 항상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맞아. 그게 더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김윤석 배우는 좀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날것의 냄새가 있는 배우.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배우인 거죠. 두 분 다 친구 아니에요, 두 사람? 비슷한 또래 연극했던 분들이죠. 윤석 씨가 하나 많은. 그래서 비슷한 연배고. 그런 이미지.